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개편을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최고령 출연자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인데요.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저희가 가을 개편을 맞았습니다. 와! 아니 농담이고요. 지금 뭐 장성철 소장님이랑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재석 위원장이 또 이렇게 공교롭게 한날 한시에 일정이 생겨서 이렇게 좀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거든요. 약간 거대 양당 패널의 어떤 오만, 아니구나 여유 이런 게 있고 이제 네. 소수 정당이 뒷배로 있는 저는 이렇게 만근을 해야 겨우 살아남는데 청취자분들과의 약속인데 네. 이렇게 그러게요. 또 빠지시다니. 아, 그러니까요. 실망입니다. 아무튼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고 이승환 위원장이랑 하원기 전 부대변인은 처음이신데요. 네. 오늘 뭐 어떤 소감이 있을까요? 저는 주말 아침에 사실 즐겨 듣는 프로여서 작가분이 섭외 전화 갔을 때 일정 안 보고 무조건 나가겠다고.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저는 일정 보고 지역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 이승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고요. 최명수님께서 오늘 손님들에게 유튜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3489님께서 정치인싸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3489님 좋아요. 죄송해요. 아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리고 뭐 손님들 오신 것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이제 김포 서울 편입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청취자분들의 생각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포시의 이 서울 편입 일주일 내내 파장이 이어지면서 뻗은 언론에서 이 이야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듣자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거 일기 지도부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라고 하던데 교감이 어디까지 당내에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극비리에 됐던 것 같아요. 극비리에 됐었고 딱 일기 지도부 중에서도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선출직 최고위원들 분들이신데 딱 그분들 안에서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는 좀 야심차게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 만큼 굉장히 관심도 많이 모았거든요. 뭐 승부수가 될 거다 아니면 자충수가 될 거다 일주일 내내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 어느 쪽이 클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먼저 저는 김용태 전 최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경기 포천 가평 쪽에서 출마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김포랑 같은 경기도면서 접경지인 것도 공통점이 있고 또 과거로 올라가면 보수 밭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많은데 상황은 다르니까 민심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것보다 그 맥락을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이슈 중에 오래전부터 경기 남북도 북도 그러니까 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에 또 서울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도청도 북부청사가 있고 경찰청도 그렇죠. 남부청 북부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뭐 고양, 성남 이런 분들 남쪽에 계신 분들하고 사실 어떤 생활 반경이 겹치거나 하는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북도 입장, 그러니까 북도 남도로 이제 갈리게 되면 김포 같은 경우 좀 위치가 애매해지죠. 지금 북도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의 시민들의 입장은 다수가 어떤 포천, 가평, 동두천 이 북부와 어떤 생활 반경을 공유하기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포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생긴 거는 중앙에서 이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았을 때는 저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김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서울하고
이제 인접하고 있는 예. 경기도의 뭐 광명, 구리, 하남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언론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건지 혹은 아니면 만약에 그 지역까지 서울로 편입되고 나면 이제 구리와 접하고 있었던 또 다른 경기도 외곽 지역은 어떻게 될 건지 거기도 서울로 편입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더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좀 뭔가 찬반 토론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좀 여당다운 모습이 아닐까 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국정 목표 중에 저희가 지방 분권,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있는데 네. 자칫 서울로 이제 편입 문제가 서울 과밀화가 되고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정 목표라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서울 편입 문제만 거론될 것이 아니라 지방 전국적으로 이 행정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그 행정 대개편인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야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 같은 경우 소도시 2만 3만으로 떨어지면서 도시 경쟁력을 잇는 그런 행정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서 이 논의를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승환 위원장은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여기는 또 서울인데 비교적 서울 외곽 쪽에 있어서 그렇죠. 이번 이제 김포 논의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저는 김포는 반대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노관심이에요. 저희 중랑구하고 생활 권역 자체가 대각선 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중랑구 바로 옆에 길만 건너면 구리시거든요. 근데 그 구리시가 합쳐졌을 때의 파급력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구리시의 재정 자립도가 우리 중랑구보다 높아요. 아, 그리고 구리의 아파트 가격이 중랑구보다 높아요. 경기도인데 어떻게 서울보다 높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바로 길 하나 차이지만은 전부 다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막히면서 박원순 시정부터 막히면서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경기도 구리시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중랑구는 굉장히 낙후된 점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백화점이 없고요. 예식장이 없고요. 룸이 있는 정식당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 구리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랑구에 사는 이유는 이곳이 서울의 마지막 지역이다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돈 조금 더 주면 구리시 가서 더 신축 아파트 좋은 데 살 수 있지만은 서울에 대한 개발과 이런 호재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구리를 서울로 붙여버린다 하면 이 사람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문제예요. 저희 지역구에 6호선 차량 기지하고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이 넓은 땅을 내주고도 주민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내시는 이유는 차량 기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출근할 때 앉아서 가세요. 아. 몇만 명의 혜택을 보세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구리가 합쳐지면은 광역 교통 체계가 아니고 시내 교통 체계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차량 기지하고 이게 확장되게 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은 지옥철에서 시달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가 교통이 나쁘냐? 아니에요. 강남 접근성은 구리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부지의 문제가 있어요. 김포는 편입될 경우 굉장히 큰 부지가 있어서 예, 수도권 예. 매립지나 이런 문제가 가능하지만은 구리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김포 얘기하랬더니 이제 구리 네, 중랑 그러니까요. 얘기만 해가지고 지금 근데 자기 전형적인 자기 정치인데 지금. 중랑을 이제 당협위원장 이승환 위원장의 얘기만 들어봐도 이렇게 여러 현안들이 지금 지역마다 다르고 한데 과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국민의힘이 수도권표 끌어올 때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 반대일 거냐?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일 것 같아요.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김진호 변호사는 어떻게 한 보세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두 가지인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조차 이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밀하게 합의되고 수기된 안이 아니다. 아. 총선용 급조된 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이 반윤이라는 건가요?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이거 그다음에 김진호 변호사님의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아니 건가요라고 했으니까 저도 네, 네. 궁금증인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가시티 구상은 이제 서울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화된 체제로 하기 위해서 자원이나 모든 것들이 좀 한정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지 이미 메가로폴리스인 서울 수도권을 위한 전략은 아니거든요. 아.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면 그동안 전화번호도 02를 쓰고 있던 과천을 서울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차라리 광명도 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 이해가 가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선거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인구 5만이 안 되던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으로 편입됐습니다. 예, 예. 이것도 그 국민의힘 일색인 그 지역사회에서 그거 논의하는데 3, 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김포 툭 던진다? 그리고는 뭐 구리도, 하남, 광명 뭐 여기저기 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급조된 총선용이어서 진정성이 떨어져서 저는 이거 더 논의하는 게 사회적 자원의 낭비 같다라는 낭비다. 생각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대놓고 반대를 하기에는 좀 난감한 입장이기는 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분위기가?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국가적인 문제를 논할 때 이 단골처럼 나오는 게 지방 소멸, 수도권 과밀화, 서울공화국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검토 보고서 한 장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총선용으로 진행한다는 게 안 맞거든요. 그 여론으로 따지면은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월 1일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항이 이래요.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김포도 아니고. 그러면 반대가 58.6이고 찬성이 31.5%인데요. 여기서 인천 경기에서도 반대가 65.8, 예. 찬성이 23.7입니다. 이유를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문항에 이런 게 있어요.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 58.8%입니다. 아. 진지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논해져야 되는 게 총선용으로 뭐 주도권 경쟁하고 이슈 쟁탈전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의식은 국민들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김포 시민들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 것뿐이지, 명확하게 안 하는 것뿐이지 원내대표라든가 뭐 당내 최대 계파인 더미래라든가 다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단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의 지방 주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참 나쁜 정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좀 궁금한 게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총선 전략일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총선 전략이면 지금 좀 얘기하기는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뭔가 심경 변화가 있었나? 이뇨한 혁신위 원장을 견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왜 시점이 지금일까요?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 과제의 정책 과제들은 지금부터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렇게 선거를 이르지 봤을 때, 않다? 네네, 지금부터 이제 주민 의견 모으고 그리고 법적 절차하고 법안 통과하고 하는데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아젠다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원래 먼저 제시한 쪽이 이겼습니다. 2002년도에 그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 개발 나왔을 때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상인들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결국은 밀어붙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 수도 이전 예. 이것도 과연 이 통일시대 준비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 있었지만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또 4대강 이 문제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던졌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고 2010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란 거대한 아젠다 나왔을 때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한민국 전체판에 들썩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과제들이나 새로운 정책 과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여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준비됐는지 집권 여당이 이것을 얼마만큼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차차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선용 전략이 맞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정당에서 제시한 국가 발전 전략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전략이 아니다 하면 이상한 거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건 솔직한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뭔가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의지만 앞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구리, 하남, 광명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포는 어느 정도 수기가 됐고 주민총회가 모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래요 말래요 하고 싶어요 라고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할지 그 단계를 설정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그 트랙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포에 이 서울 편입 관련해서 논의 과정이 진지하게 있었나요? 그 김포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이게 논의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 남부 북부 나누는 그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건 그럼 김포는 있었죠.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럼 우리는 애매하게 남부 북부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갑자기 우리가 뜬금없이 김포 가서 여러분 서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저런 그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두고 한 단어로 규정을 하려면 포퓰리즘이죠, 저게. 그러니까 사실 그저께 보도도 있었지만 이게 그 김포시에서 어떤 준비가 돼 있냐, 검토 보고서가 있냐라고 언론이 취재하니까 예. 이제부터 해야 된대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준비할 게 아니라 뭐 경제 편익 보고서라도 하나 있어야지 검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총선 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하는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선거 전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수도권에서 너무 불리하고 충청권에서 얻어올 수 있는 표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지만 이거 그냥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라의 20년 30년 미래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추진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막 질러대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게 여야 이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해서 되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근데 거죠. 이런 지역- 평론도 있더라고요. 포퓰리즘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을 해서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동안의 이념 논쟁 이런 거는 인기를 못 얻었는데 포퓰리즘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설득이 되네요. 이념 논쟁보다는 그래도 좀 뭐 건설적인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이전으로 네. 재미 좀 봤다라는 네. 게 본인의 워딩이지 아, 않으십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선거와 정책을 연결시키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권력을 쥐어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흑백이다 맞다 아니다로 보는 거는 맞지 않고 우리가 이런 비전 제시하고 청선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태 근데 전 최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김포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총선 앞두고 광명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과거에 먼저 서울 편입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는 지역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다. 다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앙당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조금 다르단 말씀인 아. 거죠. 중앙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만 할 거냐? 뭐 광명 구리 여기도 뭐 시민이 원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중앙당이 먼저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고 김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통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접경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 편입되면은 수도 서울이 전방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고 오는 어떤 경제 리스크라든지 경제 안보적인 관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권 여당이 한번 들어보겠다, 한번 원하면 추진하겠다 이러한 태도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사실 김포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산하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김포는 서울보다 인천 서구가 아마 접경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제가 계양 을사잖아요. 네. 배달 음식 김포 장기동에서 와요. 네. 그렇게 가까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 김포 옛날에 인천에서 또 김포를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오래된 숙제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거용인데 유능해라고 얘기하면 아마 뭐 야당 쪽 패널들이 한 방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애쓰는데 한 방 맞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타격감이 별로 없는 저는 정책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되려면 막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뭐 원래는 이제 유관한 시도의 그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여당은 의원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기존의 절차와 비슷하게 복잡하다던데 김준우 변호사가 좀 차이를 아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이거는 그쵸 이제 뭐 어쨌든 행안위 통과해야 되고 다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일단 이게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게 쫙 되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지금 현재 국회 몇 달 안 남았는데 갑자기 지금 그 우리 이승환 위원장도 국회 오래 계셨지만 지금 법안 나온 게 하면 진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서 뭔가 피해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회가 기민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지 이렇게 쟁점 많은 사안이 뭐 되겠어요? 결국은 22대 국회 때 하겠다라는 구호를 위해서 지금 거는 거고 거기 용이지 이건 뭐 지금 제대로 논의돼가지고 실상 된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뭐 마지막쯤 돼서 임기 마지막 돼서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안이죠. 네. 여당이 추진단을 꾸리기는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럼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경태 모르시는 위원장이 거예요? 맡으신 네. 왜 두 분 다 침묵을?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하고 있겠죠. 이제 네. 추진단을 이제 꾸렸으니까. 예, 예. 근데 조경태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김포뿐만이 아니고 한 5개 이제 시군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구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구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뭐 얼마 전에 제가 오세훈 시장님하고 만찬을 같이 하고 네, 왔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는데 원론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직 김포시장도 만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가이드가 될까봐 좀 말씀을 아끼시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1719님께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불공평합니다. 여기는 부산인데 그럼 부산도 수도권 포함해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계양을에 사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또 뭐 광명, 뭐 하남 이런 곳에 사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이 특위위원장에 부산의 5선 조경태 의원이 인선이 됐더라고요. 뭐 지금 경력을 보니까 토목공학 박사 출신이긴 한데요. 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검사 출신이 하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이시다 보니까 수도권의 예.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그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 활동 더 하시는 것보다 중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어필되기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토목공학 박사라는 것도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이 중랑만 빼고 이 강력한 이 발전 방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승환 위원장 예, 말씀 듣다 예. 보니까 오히려 진짜 부산 의원이 하신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도권 의원이 거기 특위위원장 들어가셨으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청취자 문자인데요. 5696님께서 이거 김포로 출마하라는 의미 아니냐. 조경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전에 그 김두관 의원이 김포 갔다가 다시 경남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 있다가 가라.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라도 가라면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부산에 문대성 의원이 이제 뭐 인천으로 갔다가 아마 낙선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경태 의원은 그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서 3선하고 이제 보수정당 소속으로 재선해서 합의 5선이 된 거잖아요. 예. 이분은 공천 못 받아도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도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하고 지역에서도 거기는 안 가려고 해요. 여기 땅 보러 부산에 이렇게 임장을 정치인들이 다닐 때 여기는 지금 괜찮네. 아니면 여기는 공천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볼만 한데 근데 그 사안은 안 가거든요. 꽉 잡고 있군요. 사회 유력 정치인이 제가 이거 땅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김포로 굳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불가피하거나 참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느닷없다는 반증이죠. 뭐 토목공학 전공했으니까 예. 토목공학이랑 행정구역 개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경기 서울 간의 그 첨예한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갈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수도권 잘 알아야 되고 서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부산에서 5선 했던 의원이 와서 이 지역 이슈도 모르는데 내가 토목공학 출신이니까 해볼게.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방증인 거죠. 사시기는 서울 사실 거예요. 네. 아니 조경태 의원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한 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국토부니까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 장관 의견은 어때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뭐 균등 발전 차원에서 차분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뜻 찬성 반대를 입장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돼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이제 대놓고 반대하기는 아주 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포가 지금 서울에 편입되려는 가장 큰 이유,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유가 교통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서울 편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9호선 문제를 계속해서 좀 잘 추진해보자 이렇게 역제안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선거 앞두고 여당에서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서 뭐 야당이 주도권을 뺏기고 찬반으로 끌려다니는 게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민주당은 그 예전에 DJ가 지방자치 얻어내려고 단식했던 정당이고 수도권 행정구역 뭐 이전 이런 거 했던 정당이고 메가시티 추진했던 정당인데 이거 안 된다고 말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영호남의 어디 시군구 같은 데 보면 인프라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서울로 인구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수도권은 제한은 그 자원은 한정적인데 계속 인구가 몰리니까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지역의 인프라를 어떻게 이걸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여기 다 서울시켜 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이죠. 그렇게 좀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저 지하철 연장 문제 제안한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은 경기도와 서울 간의 핵심은 교통 문제잖아요. 해방일지 드라마 다 보셨어요? 보면은 넌 노른자야 흰자야 물어보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른자는 서울이고 흰자는 경기도에서 흰자에서 노른자 가는데 하루에 3시간씩 왕복. 그러니까 알죠.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제안, 야당의 제안도 저는 여당이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데만 3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중랑구에서 국회까지 왕복 3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랑구 을 당협위원장 이승환 위원장이었고요. 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혁신위의 1호 혁신안. 징계 취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 등의 징계 취소가 결국에는 의결이 됐고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당 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몇몇 최고위원들은 뭐 반성문을 써야 된다. 최고위 중에 그런 그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좀 강제적으로 한 느낌이 혁신위가 없잖아. 통합을 내세우려면 결과적으로 소통도 하고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어도 좀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뭘 원하는지 또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좁혀 나가는 게 통합인데 너네 그냥 받아 싫어도 받아 사면이야 뭐 징계 취소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도 그렇고 참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세련되게만 접근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대를 무릅쓰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이 하나의 단어에 반응을 했어요. 그게 대사면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뭔지에 적길래 대사면이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용어가 부적절했다라고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고 저도 윤유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지 하고 그 발언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윤유한 위원장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혁신위원 중에 다른 분이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점점 커진 건데 대사면이란 용어까지 쓸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동안 당내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정지되셨던 분들 일괄 해제하겠습니다 정도만 돼도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련미가 떨어져서 감정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제 발표가 있던 날 생방송 중이었는데 거기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안녕 얘들아. 지지율이나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은 누구한테 좀 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화법이야 원래 여의도의 기본적인 문법을 파괴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서 뭐 약간 시적 허용 같은 시적 허용. 석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늘 이제 못 보던 초식을 쓰기 때문에 뭐 그게 이준석 대표의 뭐 매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묶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순히 뭐 항복하면 뭐 품에 안아주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통합이나 이런 거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뉴한 위원장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전직 대표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보지도 않고 사면됐습니다 이렇게 우편물 날라오는 것보다는 이게 홍준표 시장도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도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돌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조금 총선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교감을 하는 방식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던진 게 어딘가 싶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막 엄청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념한 위원장이 낙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 정도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철규 위원장 이제 얘기 때문에 역시 안 된다 이 당은 이렇게 좀 선을 한번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밀당인지 아니면 헤어질 결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도,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12월 초까지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좀 뭐 혁신위에서 손을 내밀었으니까 잘한 거라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의견이세요? 아니 이게 당사자성 문제가 아니라 남을 징벌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징계 취소를 하는 게 당시 징계가 타당했으나 지금 선거 앞두고 급하고 통합해야 되니까 취소한다는 건지, 징계가 부당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취소한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해 때 골프 친 홍준표 시장 징계 취소해 주는 게 국민의힘의 혁신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헌법 전문에 뭐 수록하겠다는 건 립서비스다 이런 얘기하다가 징계된 건데 그거 취소해 주는 게 혁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준이 없고 권력이 반대자를 찍어내는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으니 윤리위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봤더니 뭐 이준석 대표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취소한다.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받겠죠.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혁신도 뭐도 아니고 그냥 협잡입니다. 협잡. 지금 이제 징계 취소 대상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받았던 김철근 전 당대표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관련한 이제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최고도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김재원 최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4701님도 김재원 최고가 의문의 1승이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뭐 이거 승자의 여유인가요?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본인도 생존해야 되는 정치인이시고 다음번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최고위원이란 이거를 놓으면서 이제 본인의 그때 잘못의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신가. 저는 따로 이제 징계 해제되신 다른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이 뭔가의 실수던 혹은 뭐 잘못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부분 잘못했다. 앞으로 당내에서 화합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 하셔야 본인들의 우리 김재원 최고나 김철근 전 특보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준석, 홍준표 두 분은 워낙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두 분 먼저 좀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승만 위원장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직접 만나서 마음 풀어주시고 뭐 그럴 생각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대통령께서는 방향을 한번 전하면 바꾸면 굉장히 빠르게 바꾸세요. 우리 예전 총선 때도 갑자기 그 여의도역 앞에서 지하철 인사하셨죠. 그리고 선대위를 선대본으로 줄여서 실무 중심으로 하셨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그때 이제 대화합의 화학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때까지 좀 그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감정도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당 지도부의 마음도 좀 풀리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니 이 질문을 드린 게 이번 이제 징계 취소 결정이 결국 용산과 소통을 한 뒤에 나온 것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만큼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지금 이승만 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라고 해도 못 할 거예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표와의 통합이 내년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다라는 보고서는 당연히 올라갔는데
윤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까지 결정을 했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가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대나무 숲으로 가려고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인 위원장에게 말한 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용산과 당의 관계 청산돼야 된다. 김기현 대표 체제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좀 통했을 만한 내용은 뭐고 안 통했을 만한 내용은 뭘까요? 근데 궁죽통이라고 궁해야 통하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궁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말로는 통했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 뭐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 용산과 당의 수직적 관계 청산돼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 최근의 발언들로 봐서는 대통령실 향해서는 뭐라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당정 관계, 수직 관계 좀 개선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에도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통했다라는 게 정말 통한 것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이제 뭐 0과 1, 흑과 100으로 되지 않을 테니까 제일 마지막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 이 부분을 이제 이건 수용을 통했을 하겠죠. 거다. 예, 이건 예. 통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연내에 좀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랑도 통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아니 그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누가 선대위원장 되느냐가 결국 문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고 이뇨한 체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 중에 한 분을 뭐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로 모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 상대적 자율성이라도 용산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걸 약속할 수 있느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뭐랄까요, 네, 여러 협상들이 이제 주고받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해석은 보통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윤핵관들 물러나고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윤핵관들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지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통합을 얘기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만나고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내랑은 안 맞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치켜 세워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임명하십시오.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이런 한숨을 쉬세요, 이승환 위원장?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많이 반영해주고 계시고 바뀐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용산과 당의 수직적 관계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낙연 전남지사 총리 만들어 놓고 총리 끝나고 나니까 당대표 만들어 놓고 또 그때 당대표 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만들고 국가의전서열 2위 하던 정세균 국회의장 국무총리 만들어서 완전한 장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졌습니다. 거기에 좋은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정리를 이미 해주셔서 저희가 과거 얘기까지 돌려서 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 그 얘기는 듣는 걸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만났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중요한 행동 전에 만나는 분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 중요한 행동이 과연 뭘 거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와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1월 탈당 주문했을 거다. 이준석 금태섭 비명계가 김종인 텐트 아래 모일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저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섣부른 그러니까 김종인 판단이다. 위원장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뭐 이러한 식의 뉘앙스는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해요. 뭐 전직 당대표를 그렇게 하는데 그 당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조원진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싶고요. 글쎄 저 뭐 이준석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창당 얘기 전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쎄 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섣부른 판단인 것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해 주셨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신당 창당 행보로는 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신당 창당 이런 거 많이 해봐서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는 창당하려고 하는 행보로 안 보여요. 사람들을 만나고 규합하고 상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고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도 뭐 천하용인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같이 할 사람에 대한 어떤 공동의
결의 혹은 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 그냥 혼자서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몸값을 부풀리고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것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랑 평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난 것만으로도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막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값 부풀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문자로 7995님께서 어제 공매도 관련 송원석 의원과 장동혁 의원 간의 문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김포 서울 편입 다음 여당의 총선 카드가 공매도인가요? 개미 투자자인데 관심 가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그거잖아요.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될 때 예를 들어 지금 1,000원이면은 1,000원짜리 10주를 일단 빌린 다음에 요게 진짜로 떨어져서 5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5,000원일 때 요거를 사서 갚고 나는 5,000원 차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여당이 꺼내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 건지.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 인구가 보니까 작년인가요? 1,400만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정성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로 인한 어떤 피해 사례와 그리고 주범들을 잡고 보니까 전부 다 외국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공정하게 보이도록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음번 뭐 김포만큼 파급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꺼내든 이야기는 맞나요? 사실은 맞죠. 맞죠. 그거는 민주당 정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한적 시기적 공매도를 중간중간에 했었잖아요. 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유능한 그 아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유능한 아젠다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금융시장은 너무 규제를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누차 몇 년 동안 계속 누차 찬성해온 입장이고, 근데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몇 개 그 허들을 좀 바꾸면 되는 문제지 지금 공매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선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정책적으로 토론할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 문자 돈 거 보면 이게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당장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이제 단타다 이 또한라는 거죠. 명확하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반대하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뭐 제가 원칙적으로 언론만 말씀드리면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매도는 시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것이고 이걸 악용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게 우리가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이 공매도 나쁘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표를 갖고 있는 건 개미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원론을 얘기한다고 먹히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포 편입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바로 급진적으로 추진이 돼서 당장 뭐 올해 뭐 말부터 공매도 금지 뭐 이렇게 될 건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금융정책, 금융시장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개미 투자자 보호는 따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 표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 던진다. 김포시민 표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 던진다. 똑같은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들 조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김포는 이제 수도권 민심용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청년 지지층의 표심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유튜브로 제1사님이 청년 지지층 표심용인 것 같다라고 메시지 주셨거든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만약에 선거 전략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아.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국회를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제도 개선해달라. 그러니까 전산화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거기까지
그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라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뭐 이런 청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그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이렇게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러니까 김준호 지금 뭐 변호사님. 예를 들어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뭐 무역 수지도 별로 안 좋았고 이 정부 들어서 묘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채 부분이나 상환 문제도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 내놓는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고, 근데 약간 중산층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3,00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관리 안 하면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선거 진다고 중도층에서 확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공매도로 하자. 뭐 이런 그런 거죠. 배경으로 해석하셨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지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정치인싸 토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뇨한 위원장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과연 불이 붙을지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여주세요. 11시 5분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하은기 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